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기술하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분 정도에 되게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아마 스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술이라는 게 좀 딱딱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삶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가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이후에 세계의 변화에 대한 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 위기, 그래서 위즈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온라인 참여를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좀 리세션, 이게 뭐 공황이죠. 우리말로 하면 공황, 되게 좀 무서운 단어인데 공황에 가깝게 보고 있고, 저 보시는 숫자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 이상 GDP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이에요. 한국은 마이너스 1, 2%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숫자 같은 거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난 2분기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얼만큼 나왔는지 아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마이너스 35%.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 위기 좀 셌던 기억 하면 IMF 기억나시죠? IMF 때 1998년 IMF 때 그해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7.8%인가 하면 그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대다수의 서유럽 국가들이 그 정도라는 얘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니까 뭐 상상이 안 되시죠. 뉴욕을 예를 들어 드리면은 뉴욕 같은 경우에 저도 이번에 좀 알아,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욕 얘기, 약간 엠플로이먼트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금방 극복될까 해가지고 비슷한 역사적 사례 한번 본 건데, 뭐 사스라든지 홍콩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은 대충 한 1년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1년 뒤에 극복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팬데믹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갈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스페인 독감, 옛날에 1918년 스페인 독감을 보고 있는데 스페인 독감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스페인 독감 2년 정도 갔어요. 그게 한 바퀴를 더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말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조금 더 비관적이신 분들은 이게 계속해서 뮤테이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 변화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3년 이상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국 극복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일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3차 세계대전 같은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은 다 이제 인간들끼리 한 전쟁이었다면, 마치 인간들을 대상으로 외계 생명체 같은 바이러스와 인간들이 다 같이 싸우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3차 세계대전 같은 느낌인데 이게 극복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워타임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전쟁이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 당시에는 난리가 나죠. 쑥대밭이 되거든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그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록적인 성장을 하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그때 만들어진 기술들을 이제는 전쟁에 쓰지 않고 인류 발전과 뭐 이런 데 쓰잖아요. 그래서 전후에 굉장히 이제 경제가 급성장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워타임 이코노미로 치면 극복하고 나면 또 인류가 번영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상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너무 이제 성장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되려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또는 협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항상 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이것도 믿겨지지 않는 숫자가 좀 보이는데 이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하는 거거든요. 실업 됐다 그러면 신청 건수가 늘겠죠. 이게 보시면은 계속 좀 항상 일정했죠. 1, 2월 달 이렇게 보면은 한 35만 건 요 정도예요. 대체로. 그래서 주당 한 35만 건 정도 신청하는 숫자가 일반적인데 저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세요? 500만, 600만 들어가죠 지금. 그럼 이게 한 배, 두 배가 아니고 몇 배입니까? 20배, 20배, 30배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또 더더군다나 이게 그 모든 섹터에 모든 산업에 일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충격적인 숫자를 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뉴욕 얘기 잠깐 드렸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뉴욕 하면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 브로드웨이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럼 브로드웨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브로드웨이가 공연을 못하죠. 공연을 못해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 지금 공연이 중단돼요. 일단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브로드웨이 공연이나 이쪽하고 관계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번에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전체 인구 일하는 사람 8%랍니다. 8%. 이게 액터들이나 또는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가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표파하시는 분, 극장 대여하시는 분, 관계된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셧다운 됐으니 이게 실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글로벌하게 실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경제적 이펙트만 주는 게 아니라 도시의 변화도 이끌어요. 도시의 변화. 가장 흔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류가 뭐냐 하면은 서울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닥치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죠? 밀집된 데 모이지 마라는 얘기 하잖아요. 밀집된 데 모이지 마라. 그러면 이제 하이 덴시티, 고밀도로 돼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데이터도 여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도 이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원래 사람 많이 모였던 동네들. 그게 이제 한국 신용 데이터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대 쪽이라든지 또는 뭐 강남역 주변이라든지 원래 다 같이 모여서 왕창 모여가지고 놀자 했던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떨어지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오르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가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는지 아세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쪽은 되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상권 쪽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어딜 나가? 주변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웃을 데려서 챙기고 그러니까 주변부에 가서 상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지가 많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았고 원래 왕창 많이 모여졌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피를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격을 엄청 받았죠. 실리콘밸리는 또 더더군다나 굉장히 길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찔끔찔끔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재택근무를 한다 그래도 다음 달까지 뭐 1주, 2주 뒤 뭐 이런 정도 한다 그러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퍼머넌트 아예 이제는 원격 근무 무조건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도 내년 말까지 뭐 이렇게 뭐 1년 이상 딱 주고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삶은 어떻게 바꿀까요? 이 현상만 보지 말고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 렌트비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회사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국계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원격 근무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귀국합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일하는 친구들이 제가 아는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일 어차피 여기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현상이 요즘 막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이제 인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인류는 항상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죠. 예,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 같은 것도 좀 바뀔 것 같고, 예를 들어 공기 같은 것들로 이게 전파가 되는 것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공기 관련된 것에 대한 것들을 잘 하는 친환경 무슨 건물 같은 데를 더 선호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은 몰라도 바깥에 좀 약간 이제 자연하고 관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좀 더 간다든지 이런 걸 선호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저밀도이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역에서 지역 이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지역과 함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도시들이 인기를 끌 거고,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곳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도시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팬데믹 하나가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것만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양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들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내고 성장을 무한하게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일단 살아남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사시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인류가 닥친 여러 가지 문제에 어떤 답을 좀 주려고 하는 회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변화나 혁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1순위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대량으로 뭔가를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저렴하게 막 많이 쓰게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되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프로핏도 이익도 되게 중요하지만 삶의 어떤 질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나 또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게 기술이에요. 기술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없었다면 재택근무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 자체가 중단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나마 이런 것이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우리들이 항상 모여서만 해야 됐다고 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정도만 밖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존재라든지 그 다음에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찾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은 커다란 조직이 모든 걸 컨트롤해가지고 움직이는 방향,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얼마나 더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존경을 하고 커뮤니티를 잘 꾸려갈 수 있는가,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되게 많은 가치관의 전환도 끌어내게 됩니다. 스테판 월트라고, 이건 여러분들도 나중에 관심 가지시면 좋은데, 소위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저널이 있어요. 국제정치학 저널이고, 뭐 정치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라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정치학이 변화해가지고 얘기를 한 게, 세상이 아마 지금 원래 이제 신자유주의와 함께 1, 2차 산업혁명과 함께 서양적인 것이 우리는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유로운 거래, 그리고 사람들의 부창출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번영을 갖죠. 인류가 번영을 갖고 그것이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국가들이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 사우스 코리아가 보입니까? 사우스 코리아, 싱가포르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런 나라들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왔던 서유럽 국가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가 쫄딱 망하고 있다. 지금 전혀 이런 거에 대응을 못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왜 안 지켜요? 그냥 각자 개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만 중요하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야. 남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뭐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죠. 마스크 하라 그래도 다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동양 쪽은 왜 이게 좀 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법제화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 법제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거 3T 1Q라 그래요. 트레이스, 트래킹, 테스트하고 트레이스하고 트래킹하고 쿼런틴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우리는 그때 했고 홍콩이라든지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는 언제 했냐면은 저기 사스 때 했거든요. 그치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동양에서는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좀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걸 지켜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서양에서 동양적 사고로 이전하는 것이 세계의 스탠다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지금의 상황은 번영할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19만 갖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기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도 태풍 연달아 왔었잖아요. 그리고 뭐 산불도 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개개인들의 어떤 대응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정치 역학의 변화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아시안들이나 이스턴 동양적인 어떤 사고 방식들이 다시 한번 생각될 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팬데믹이 우리 보건 위기를 떠나서 경제, 실업, 그 다음에 정치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산업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섹터에서 변화가 있어요. 항공사에 지금 이 좌석 떨어지는 건데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대중교통 타기보다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집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집에서 전자제품 같은 것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이런 변화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삶이 나의 행위 변화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기술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의 패턴 변화도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이 코로나19 이전이고 녹색이 코로나19 이후거든요. 차이가 뭐가 나타나는지 아시겠습니까? 24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전에는 9시부터 5시 사이에 출퇴근과 함께 모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나름대로 일하라고 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건 재택근무하는 비율인데 이게 순서가 코로나19가 퍼진 순서가 똑같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일 먼저 발병했죠.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 거쳐서 뉴욕으로 가고 이렇게 쭉 갔거든요. 그게 이렇게 퍼졌고 서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먼저 번지기 시작을 해서 스페인으로 해가지고 영국. 근데 영국만 좀 이상하죠. 영국은 왜 저렇죠? 처음에 영국이 그냥 다 걸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총리가 걸려서 중환자실까지 갔다 오고 뭐 이랬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있다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좀 뒤로 가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이런 기술과의 관계를 제시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실까 하는데요.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 돌란이라고 하는 분은 국제 경치학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이제 기업 경영이나 혹은 조직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경제학 저널이거든요. 유로피안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거라서 여기에서 7가지를 얘기했는데 무려 5가지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이거예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비디오 컨퍼런싱 기술이라든지 이제는 컨퍼런싱으로 안 끝난다. 워크숍도 해야 될 거고 집에 일종의 오피스 같은 걸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에서 교육 같은 것들 해야 되겠고 이런 거를 대비하는 그런 조직이 돼야지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이 있을 것 같다. 이게 1번이었어요. 두 번째는 되게 멋있게 썼는데요. Intelligent Collaboration of Humans with Smart Machine이라고 되어 있죠. 지능적으로 스마트한 기계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인간이 되라. 이게 저는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냥 AI라고 썼을 것 같은데 AI란 말은 구조 AI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저는 좀 좋았던 건 뭐냐면 그냥 AI가 중요해라고 안 쓰고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인간이 어떻게 AI를 이해하고 같이 협력을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얘기인데 무조건 만나자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이젠 예의가 아니다.
왜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채널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거기에서 좀 더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이제 행아웃이나 아니면 미시나 뭐 이런 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만나는 걸 하면 줄일 수 있을 거고 심지어는 안 만나고도 우리가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 채널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대량 생산을 왕창 해가지고 막 하기보다는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가지고 생산하고 퍼뜨리고 뭐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해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잘 될 거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디지털 오너십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질문도 받고 해야 되니까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실리콘밸리식 사고방식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혁신가들이 돈을 벌고 이제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어마어마하게 역시 돈을 벌고 그럼 그 친구들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들이야. 그리고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어떤 기업이 돼봐야 되겠어. 대박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변화를 동반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죠? 그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올라서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는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거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기울어진 판이었어요. 너무 경제학적으로 번영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만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썼기 때문에 거기에 그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이제는 안정성과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회적 아젠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 이상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코로나19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나요? 네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2시간을 들어도 모자랄 것 같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네. 얘기였었는데요. 네, 짧은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질문과 또 의견 나누기를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Q&A에 들어온 질문들 제가 몇 가지 드려볼게요. 기술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그들을 위해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술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외되는 사람 수가 굉장히 줄어요. 근데 저는 이쪽 일을 좀 많이 해온 게 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젠다. 이게 항상 이제 테크놀로지 디스패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그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나 AI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인터넷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조직이나 혹은 NGO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그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한국은 니아라고 하는 조직에서 그거를 하는 전담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잘 접근 못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제공도 하고 뭐 이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화의 시기 한 몇 년 있죠. 그 몇 년간은 소셜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서포트가 있어야 돼서 정부 기관도 좋고 NGO들도 많이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최소한으로 적어질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써 2차례 있었거든요. 인터넷 때 한 번 있었고요. 스마트폰 보급될 때도 노인분들 못 쓰신다고 따로 교육하고 뭐 이 관련된 프로그램 되게 많이 만드셨는데 요즘엔 교육 필요 없잖아요. 다 잘 쓰시잖아요. 지금은 아마 이제 AI라든지 아마 이런 종류가 될 텐데 그런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이 부분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터진 다음에 그 온라인 클래스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이 조금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사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본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 아이들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한번 크게 제기를 한번 했었던 문제이긴 한데 인터넷 접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접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인터넷에 접속 자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집에서. 그러면은 뭐 한 달에 몇만 원, 딴 사람들은 별거 대단치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돈 못 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교육을 못 받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접속권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한 기계도 필요하잖아요. 그 터미널 디바이스가 없으면 교육을 못 받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일종의 기본권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기본권에 대해서는 뭐 유럽에서 제일 먼저 좀 나오긴 했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제에 가까운 뭐 이렇게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그네 분의 질문 한번 볼게요. 디지털 분야로 진출해 커리어를 쌓고 싶습니다. 네. 아날로그 쪽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이 디지털의 미래 인력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디지털 기술은 최근에 디지털 기술 배울 수 있는 그 여지가 되게 많아졌어요. 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하셔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세라 같은 무크 이런 거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뭐 자발적으로 조그만 프로젝트라도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 전공자가 아니고 배운 적이 없는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일단 무조건 부딪혀서 해보시는 그런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진 게 그런 걸 과감하게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약간 이제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한 거 가지고 남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예를 들자면 옛날 방송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요즘 유튜브 영상은 영상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올리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진심도 있고 공감이 되잖아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공감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저는 항상 제일 잘하는 얘기 스타트 투데이, 그냥 당장 하세요. 당장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저희 온라인에서 하나 정도 받아보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목소리 직접 들어볼게요. 네, 션팍이라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기술의 혜택이 또 다른 빈부격차를 촉발시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체내 삽입형 디바이스나 신체 능력 증강시키는 디지털 기술과 도구가 보편화되면 개인의 생산성과 사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게 이제 일종의 사이보그 논란인데 저 부분을 제가 하여튼 10년, 20년 전부터 항상 얘기했었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저게 이제 인간이 저런 디바이스나 기술에 의해 가지고 증강되는 거가 뭐 흔히 얘기한 슈퍼휴먼 사이보그라 그러는데, 그 전에는 뭐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줬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허리 디스크가 고장이 났는데 거기에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든지, 망막이라기보다 수정체가 뿌얘진 백내장 같은 경우에 안 보이니까 이거 드러내고 새 렌즈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기능을 잃었으므로 돈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받아서 좀 정상화하는 그런 종류잖아요. 그런 종류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만약에 같은 건데 예를 들어 수정체를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렌즈를 꼈는데 이 렌즈가 자동으로 막 이렇게 수축 같은 걸 되게 잘해가지고 600만 불의 사나이를 얘기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는 안 되겠네. 저기 굉장히 예를 들어 한 20m에 있는 뭐를 막 봐.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얘 좀 비싸. 이 렌즈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이야. 그럼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1억 원짜리를 사가지고 렌즈 딱 꽂아서 난 진짜 이번에 이걸 갈았더니 엄청 멀리 보이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의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되죠. 왜? 윤리적으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개인의 신체 능력을 증강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류의 어떤 기본권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뭐냐하면 자연으로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라인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평등의 가장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주고
자기의 기본 능력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타트 라인이 달라졌죠. 그럼 이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많이 논의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근데 안 된 이유는 그동안은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진짜 그럴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씩 다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정해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가능한 기술이 있고 내가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꽂아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데 왜 인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왜 금지될 일이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 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자율주행 얘기를 할 때도 윤리적인 부분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파급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기술이 계속 새로 나오면서 우리가 윤리나 가치 기준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몸에 체화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좀 들어볼게요. 혹시 박사님께 질문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조용하시네. 네, 조용하신가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다 남겨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끄덕끄덕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니까 안수경님 질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던가 또 다른 팬데믹이 계속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던데요. 네. 이런 예측들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은, 그리고 맞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종식되지 않지는 않을 거라고, 코로나 지금 현재 코로나라고 얘기할게요. 정확하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그 호흡기에 들어가는 바이러스는 원래 변종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동물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벌써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전에 사스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 간격이 좀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 코로나는 아까 제가 강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략 백신 같은 거 나오는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좀 늦으면 내후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닌 다른 애가 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 말고 다른 문제들, 저는 이제 기후 변화가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안정적인 삶을 해치는 이벤트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생각, 그 다음에 정부의 대비 이런 게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구 전체라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논의하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많이 맞춘 그런 행동 등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에 올라와 있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나 개인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네네.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비슷한 대답인 것 같고요. 저희 또 이제 의견 나누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Q&A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여기 모인 것들도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 네.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까요? 이거랑 제가 질문을 네. 하나 묶어볼게요. 결국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이죠. 사실은 이게 약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또는 자기 같은 걸로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뇌 포함해 가지고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명상 같은 걸로도 하고 계시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시겠지만 뭐 우울증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심지어는 일반적인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들도 화학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몸에 대한 얘기도 항상 저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가 마인드하고요, 바디하고 영혼,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마음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영혼 같은 것들을 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고 가꾸는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다만 그거를 좀 더 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는 약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지만 뇌에 칩을 박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가는 것들은 약간 좀 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겁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과 뇌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통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네. 어떤 마음이나 몸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네. 네. 아니 뭐 저는 기술의 도움을 일부러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잘 알고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먹는 거라든지 약 같은 거를 먹을 때에도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쓴다. 적당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술 같은 거에 의존하는 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과 실천하는 것이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소셜 딜레마에서도 그렇고 많이 변하는 기술들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정말 많은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통제 가능하다라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견 나누기로 잠시 넘어가 볼게요. 주셨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벤터스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 주셨던 아젠다는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 있는지요? 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라는 게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해 새롭게 익히고 있는 기술이나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정은 님께서 의견 주셨었는데요. 한번 띄워볼까요? 네. 회사에서는 자격 인증을 줌으로 인해서 취득 기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도시별로 인증 담당자가 10명 정도라 한두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인증했는데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디지털 기술 이용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되는 것들 케이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경우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새롭게 익히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부분에서는 데이터 산업에 관심이 생겨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실제 데이터나 뭐 빅데이터, 뭐 AI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은 왠지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자연이나 혹은 명상이나 이런 거 거리가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되려 위즈덤 2.0이 처음에 출발한 것처럼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그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인터넷에 가시면은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명상 커뮤니티만 가지 마시고 뭐 디지털 커뮤니티도 한번 가보시면은 부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IT 쪽에 이렇게 오픈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지고 이런 걸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명상 커뮤니티하고 가만 보면 되게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익히고 싶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또는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좀 맞아 보이는 커뮤니티를 좀 찾으셔가지고 또는 커뮤니티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럽 같은 것들 또 막 나오거든요. 미럽 같은데 좀 디지털로도 가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성향의 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마 어떤 이런 거에 진입해서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기술 공부에 앞서 영어와 수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빠르게 습득하기 위한 기초 기술로 느껴져요라는 네.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박사님 혹시 또 코멘트 해주실 부분 안 계실까요? 네, 가장 기본이죠 진짜. 근데 흔히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랑 조금 다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그래도 뭐 기초 수학 같은 거는 알아야지 뭐 요즘 유명한 뭐 AI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니까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AI가 번역도 많이 해주는데 굳이 영어 공부를 또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해요. 그 영어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은 AI가 정말 좋아져가지고 아마 의사소통하는데 별 지장 없게 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거는 확실해요. 진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역지사지이죠. 내가 아는 친구가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맨날 이제 번역 앱을 써가지고 나랑 통화를 해. 그리고 얘기를 해. 그런 친구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번역 앱을 쓸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 번역 앱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어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조금이라고 한 친구하고 누구한테 정이 더 가세요? 누구한테 더 정이 가세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더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그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고 커뮤니케이션 했느냐의 내용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여러 사람들하고 디지털로도 그렇지만 커뮤니티를 이루고 협력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이 똑같게 발생을 하는 거죠. 저 친구는 맨날 그냥 그 기술에 의존만 하는 친구네 이런 친구들보다는 글로벌한 소통 언어니까 그런 것들을 익히려고 한 노력 자체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도 수학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영어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헬로 딥러닝이라는 그 세미나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막 딥러닝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같다. 한참 듣다 보니까 뭔가 약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뭔가를 보다 보니 전부 영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여기 익명분께서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는 질문보다는 그 배우고 싶은 것들 혹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소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면병을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 중인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비약물적인 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뇌는 시뮬레이션하여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춤 의료를 제공하고 싶어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네. 네. 이쪽 분야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약물이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먹는 거잖아요. 먹거나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먹으면은 사실은 원래 뇌의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긴 데 딱 적용을 하기 위해서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소화가 돼가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만 가란 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딱 그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딱 수술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술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비수술적으로 신부 뇌에 있는 것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기술 개발들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특정한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래도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의견 한두 개 너무 좋은 의견들이 들어와서 제가 빠르게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레오님께서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네, 익명분이 올려주신 의견을 먼저 듣고 레오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흐름상 더 좋을 것 같아요. 화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함께 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 또 모든 회의와 커뮤니케이션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동호회 모임의 운영진이나 회의, 중요한 회의도 모두 녹화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레오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은 온라인 화면 안에 강사와 함께 듣는 이들의 자신의 공간에서 더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긍정성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접촉 연결에 대한 초감각이 열려요. 만나지 못하니 더 작은 접촉에도 온라인으로도 연결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굉장히 기술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분의 의견처럼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그래도
마지막 조언 코멘트 네.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또 모든 걸 다 하라고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또 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일부 이렇게 뭐 만나시는 분들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로 따로 놀았고 디지털은 디지털끼리 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서로 만나려고 하는 거죠. 서로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일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세계를 전에는 완전히 이제 저는 그 토르라고 아세요 혹시? 영화에 보면 아스가르드 신들의 세계하고 미드가르드 인간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비프로스트의 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임달이 놓거든요. 그럼 그 둘이 연결되면 원래는 편지 풍파가 일어납니다만요. 왜냐하면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연결됐으므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두 세계가 연결된 달해가 아주 여러 군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세계의 원리와 원칙을 모두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양쪽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이 돼야지 훨씬 더 이제 우리 미래 세계를 살아가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진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들 계십니다.